자, 288페이지입니다. 환지 처분이죠. 자, 환지 방식의 사업질서에서 환지 처분할 사항을 미리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죠. 그래서 자, 환지 처분은 그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확정해주는 행정 처분이 이제 환지 처분이 됩니다. 네. 그리고 환지 처분 절차는 아까 설명이 다 되고 또 우리 절차는 한 두 번 적어보셨죠?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지 처분의 형식, 환지 처분 효과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네, 봐주실까요? 자,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이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되면은 환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되죠. 네.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나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 그리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 열람케 합니다. 공람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공개 열람하고 의견 있는 자는 공람기간 중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그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이제 준공검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준공사에 있으면 준공사로부터 60일 내에 이제 환지 처분을 하게 되죠.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환지 방식의 사업 절차에서 마지막 테마죠. 이제 환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환지 처분은 그 환지 처분할 사항을 미리 정한 계획이 뭐죠? 환지 계획이기 때문에 그 환지 처분할 내용을 미리 환지 계획으로 계획을 해서 인가를 받아뒀죠. 그래서 그 환지 계획 내용을 확정이죠. 환지 계획 내용을 확정해 주기 위한 행정 처분, 그것을 우리는 환지 처분이다.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자,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토지입니다. 사업전 종전토지, 여기는 100번지이고 100번지 10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잖아요. 네, 농지 소유자는 갑이었죠.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입니다.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환지로 줄 거야 라고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환지 처분이라는 행정 처분이 있기 전까지 200번지 500제곱미터의 택지는 갑의 환지로 확정된 겁니까? 계획만 되어 있었습니까? 계획이 되는 상태였다가 환지 처분이라고 하는 행정 처분이 있어야 이제 환지 계획에서 정하는 환지, 즉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는 갑의 환지로 법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에게 환지로 정하지 않고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보류지였죠. 보류지. 그러면은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보류지로 정한 것은 환지 계획이고 그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201번지 500제곱미터를 보류지로 확정하기 위한 행정처분이 환지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류지 201번지 500제곱미터 보류지 중 일부는 이제 처분해서 도시개발사 경비에 쓴다면은 201-1번지로 분할합니다. 분할해서 이제 도시개발사 경비에 충당할 용도를 정하면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채비지가 되잖아요. 그 201-1번지를 채비지로 확정하기 위한 행정처분이 환지처분이죠. 이렇게 환지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확정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처분이다라고 하게 되는데, 자, 이 환지 처분이 이제 공고됩니다. 공고되면은 어떤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환지 처분의 효과는 언제 발생합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입니까?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은 이제 환지 처분의 법적 효과가 7개가 발생해요. 거의 뭐 매년 나오거든. 그래서 환지 처분 효과 7개는 법 조문을 많이 읽어가지고 정말 익숙하게 만드는 게 최고의 방법 같아. 교재를 보려면 이제 내용을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환지 처분 효과 같이 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효력 발생 시기 및 권리 소멸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분 같이 볼까요? 이게 기억분이 환지 처분 효과 1번이 됩니다. 읽어드립니다. 환지 계획에서 정하신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이게 환지 처분의 효과 1번이에요. 이게 아마 이해가 제일 힘들걸요. 그래서 잠깐 설명 좀 드리려고 해서 자, 그 법조문을 설명드렸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시작할게요.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2019년 6월 10일 오늘 환지 처분이 공고됐습니다. 자, 이렇게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그 효력이 언제 발생합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이제 환지구역에서 정하는 환지를, 여기서 환지구역에서 정하는 환지는 200문제 조성된 택지 아닙니까? 이 환지를 갑의 종전 토지로 보는 거예요. 갑의 종전 토지로 본다는 것은, 갑의 토지로 본다는 것은 갑이 이 환지에 대한 새로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거죠. 언제 취득했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대신에 백번지 농지에 있던 갑의 종전 토지에 있던 갑돌이의 토지 소유권, 갑돌이의 토지 소유권은 어떻게 되죠? 소멸해요. 언제 소멸하냐면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 6월 10일이죠.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얘기구나. 2019년 6월 10일 오늘 환지처분이 공고되면은 오늘 밤 12시가 땡 하면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오늘 끝나겠죠. 끝나는 순간 백번지 종전 토지에 있던 갑의 토지 소유권은 법적으로 소멸해요. 대신에 내일 2019년 6월 11일 1초가 시작되는 순간 환지구역에서 정하는 이 환지에 대한 새로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법은 어떻게 표현했죠? 환지구역에서 정하는 환지를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조문이 낯설면 시험 칠 수 없다고 많이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권리소멸. 이게 니은본이 환지처분 효력 두 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환지구역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소멸동그라미. 소멸 시점은 항상 다음날 소멸입니까? 끝나는 때입니까? 끝나는 때 앞에, 끝나는 때 앞뒤로 가로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드릴게요. 봐주세요. 자, 두 번째 조문을 설명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장 101번지입니다. 101번지고 6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습니다. 6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고 그 농지 소유자가 을이었어요. 그러면은 토지 법률이 50%라면은 50%라면 101번지 농지 소유자 을은 환지 계획에 따라서 얼마를 환지받을 수 있죠? 300제곱미터를 환지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을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저에게는 환지 지정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환지 부지정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은 101번지 600제곱미터 을의 농지는 환지구역에서 환지를 정합니까? 정하지 않습니까? 환지구역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게 되잖아. 이렇게 환지구역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101번지 600제곱미터 존재하는 을의 토지 소유권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 즉 오늘 밤 12시가 땡 하면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끝나겠죠.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끝나는 순간 환지를 정하지 않은 101번지 600제곱미터 을의 토지 소유권은 법적으로 그대로입니까? 소멸합니까?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밤 12시에 땡하는 순간 101번지 600제곱미터 을의 토지 소유권을 소멸해야 이 땅을 환지받은 누군가가 내일 1초가 시작되는 순간 법상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니까요.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 위에 존재하는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끝나는 순간 소멸하게 됩니다. 네. 자, 환지처분 효과 두 개였죠. 그 다음에 이러십시오. 환지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기억번. 이게 환지처분의 효과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3번이죠. 읽어드립니다. 환지처분은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천속하는 것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환지처분 효과 3번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너무 쉬워요. 여기요. 갑의 종전 토지 100번지 천적대 농지에다가 여기다가 농림지역이다 라고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행정처분이 있으면 그 농림지역 지정처분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항상 그 행정처분의 효과가 100번지의 종전 토지에 전속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100번지 농지소유자 갑이 200번지를 환지받더라도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100번지의 농림지역 지정처분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환지받은 토지로 이전하지는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네. 여러분 농림지역에 살던 갑돌이가 상업지로 이사가면은 이삿짐만 따라오는 거지. 종전토지 100번지의 농림지역 지정처분한 행정처분의 효과, 농림지역 지정처분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환지받은 토지를 이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녹지지역에 살다가 주거지역에 이사 오면은 녹지지역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오잖아.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행정상 용도지역 지정처분처럼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정존토지에 천속하는 것은 환지처분이 있더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세 번째 이야기였죠. 그 다음에 4번 지역권이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설정된 지역권 동그라미 지역권은 환지처분에도 불구하고
환지받은 토지로 이전합니까? 종전토지 존속이 원칙입니까? 종전토지에 그대로 존속하는 게 원칙이야. 다만 예외,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종전토지에서 그대로 소멸합니다. 소멸 시점은 다음날 소멸입니까? 끝나는 때 소멸입니까? 끝나는 때 소멸이죠. 우리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도시개발구역의 종전토지에 설정된 각종 권리 가운데서 가장 지조 있는 근해가 무엇이었습니까? 지역권이라고 그랬잖아. 지조가 있죠. 그래서 환지구역구역의 종전토지에 설정된 지역권은 환지처분이더라도 환지로 이전합니까? 종전토지 존속이 원칙입니까? 종전토지에 존속하다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처분 공고의 날이 끝나는 순간 종전토지에서 그대로 소멸하고 맙니다. 지조 있는 근해의 이름은 지역권. 농담으로 이렇게 했잖아. 가장 지조 없는 근해가 누구였죠? 저당권이었죠. 저당권. 그 밑에 이제 입지한지 처분 효가 나올 텐데, 입지한지 처분의 효과는 잠깐만요. 설명을 듣고 교재를 또 같이 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볼까요? 입지한지 처분의 효과죠. 거기 드시고 집중하시고요. 이게 도시개발 사업전 400번지입니다. 400번지고 이게 백제구미터의 농지가 있었습니다. 백제구미터의 농지가 있었고 병의 농지였죠. 토지 수확률이 50%면 병은 나머지 50제곱미터를 이제 환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면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과수 토지 소유자에서 환지를 받았습니까? 제외됐습니까? 환지 대상에서 제외가 됐지 뭐. 이들이 집단 행동을 하면 원활하게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활한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이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 과수 토지 소유자 병에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건축물, 이때 건축물은 주로 아파트라고 그랬죠.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하는 게 입체 환지였죠. 그리고 그 환지 구역구의 종전 토지자 병은 새로 조성된 택지를 환지받았습니까? 아파트 입주금 받은 겁니까? 아파트 입주금 받은 거예요. 환지처분이 공고됐습니다. 환지처분이 공고되면은 효력은 다음날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날부터 입체 환지처분을 받은 병은 이 아파트니까 소유권입니까? 구분 소유권입니까? 구분 소유권. 이 건축물 일부에 대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해. 건축물 일부에 대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입니까? 공유 지분권입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 지분권을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날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입체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날 건축물 일부에 대해서는 무엇을 취득하죠? 구분 소유권을,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 지분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야. 그때 병의 종전 토지와 주택,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이 있다면 그 저당권은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날부터 새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건축물 일부나 그 토지의 공유 지분에 벌써 옮겨와서 여기에 존재하는 것을 보는 거야. 보자기 싸고 와버렸죠. 그래서 지조 없는 그녀는 뭐죠? 저당권 그렇게 했잖아요. 지조 있는 그녀는 지역권 그렇게 농담했었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입지환지처분의 효과 금방 설명드린 내용이죠. 환지 계획에 따라서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 환지 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서 건축물 일부는 뭐죠? 구분 소유권 취득을 말하는 거냐. 건축물 일부에 대한 구분 소유권과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공유 지분 동그라미 하죠. 공유 지분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 경우 종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동그라미, 저당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벌써 와버렸잖아. 새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건축물의 일부나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의 공유 지분에 벌써 옮겨와서 여기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채비지 보류지 소유권이죠. 줄 것이죠. 채비지는 줄 것이죠. 팔아서 경비에 써야 되죠. 처분해서 경비에 써야 되니까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시행자가 동그라미 하죠. 그래서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채비지는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날 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요? 처분해서 경비에 쓰는 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채비지의 소유권은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날 시행자가 취득하는 게 원칙인데 아까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지정자가 지정되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중에도 채비지의 용도로 지정된 환지 정지는 사용수가 물론이고 뭐까지 가능합니까?
처분권이 가능했잖아. 그때 처분된 채비를 취득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된 다음 날이 아니고 해당 채비를 취득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 거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봅니다. 보류지는 줄 거예요. 보류지는 미칠 것이고, 보류지는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규정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했잖아요. 그래서 법률이나 시행 등으로 보류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를 정하지 않고 보류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보류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는 어디 정합니까? 환지궤에서 정한 자. 동그라미 맞으시죠? 환지궤에서 정한 자죠. 환지궤에서 정한 자,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비지하고 보류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자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채비지와 보류지는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날 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옳겠습니까? X잖아. 채비지의 소유권은 맞죠? 시행자 취득한 거 맞죠? 근데 보류지의 소유권은 누굽니까?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럼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5번 청산금이 확정됩니다. 자, 청산금은 줄 거 주십시오.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줄 거예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 그 뒤에 잘 봅니다. 확정됩니까? 결정됩니까? 확정 동그라미. 그래서 지금 제가 줄 거 드린 거. 환지처분 공고된 다음 날이 청산금의 결정식입니까? 확정식입니까? 확정식이죠. 그래서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청산금이 확정됩니다. 이게 환지처분 효가 7번째가 되는 게 7번째. 환지처분 효가 7번째.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청산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구분해야 되냐면은 밑에 암기 플러스입니까? 정리되어 있죠? 네. 암기 플러스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산금은 결정 시기하고 확정 시기를 도시개발법에서는 구분합니다. 꼭 구분하셔야 돼요. 청산금은 언제 결정합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정확하게 외워놔야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즉 환지 처분을 할 때 결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일단 확정입니까? 결정입니까? 결정을 했을 뿐이야. 아직까지 법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죠. 자,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는데 언제 확정되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돼야 징수 교부가 가능하겠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청산금 결정 시기하고 확정 시기를 구별하니까 구분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려오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환지 등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환지 등기는 물건 변동의 효과를 기대하는 등기일까요? 물건 변동하고는 상관없죠.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이미 종전 토지 소유자는 새로 환지받은 토지 소유권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취득을 한 것으로 보는 거야. 단 물건 변동을 위한 등기가 아니고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환지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서 새로 조성된 택지를 환지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토지 소유자, 환지받은 토지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등기가 아니고요.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해서 환지 등기는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등기는 개별 등기입니까?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한 일괄 등기입니까? 일괄 등기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드립니다. 시행자가 뭐죠? 환지 등기를 해야 할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등기를 신청 촉탁해야 될 의무자가 되는 거죠. 환지 받은 자는 한번 틀려버리잖아. 환지를 받은 자가 아니고 환지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해야 될 의무는 누구에게 있죠? 시행자에게 있는 거죠. 자,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환지 처분 공고 지체 없이가 아니고 뭐죠? 14일 이내 동그라미. 14일 이내 동그라미 하시면 밑에 치고요. 아니다, 지체 없이. 아니다, 지체 없이. 이게 다음 주에 정비법으로 가면 지체 없이로 바뀌어버려요.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환지 처분 공고 14일 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촉탁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해서 환지 등기는 일괄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꼭 읽어야 되죠. 원칙.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환지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환지 등기 동그라미. 이때 환지 등기는 개별 등기입니까? 일괄 등기입니까?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한 일괄 등기잖아.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이 완, 일괄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는 허용됩니까? 제한됩니까? 제한이 됩니다. 이게 원칙인데 등기 신청인이 확정일자에 있는 서류로 환지 처분 공고 전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한다면 환지 등기 전 다른 등기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도시개발 채권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네. 도시개발 채권 발표하시고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잠깐 볼까요? 우리 국토교육부에서 채권을 하나 배웠습니다. 무슨 채권을 배웠죠?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배우셨습니다.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주제에서 토지 보상금 지급할 때 발행한 채권이 있었죠. 뭐죠? 토지 상환 채권을 배운 거죠. 오늘 공법의 채권 몇 번째 이야기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 채권이죠. 도시개발 채권 그렇게 해서 국토교육법에서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배우셨고요.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토지 상환 채권과 도시개발 채권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채권이 두 개가 있다고. 그럼 두 개는 항상 습관적으로 비교해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네. 토지 상환 채권 누가 발행했죠? 시행자. 도시개발 채권 누가 발행하죠? 시도지사. 비교해서 안 외우면 안 되겠죠, 보니까. 토지 상환 채권은 발행 계획 승인을 누구에게 받죠? 지정권자. 도시개발 채권은 발행 계획 승인을 누구에게 받죠? 행정안전부 장관. 비교해서 안 외울 게 하나도 없잖아. 야무지게 비교하지 않으면 답 찾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이 뭐냐면은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그게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도시개발 채권이 발행이 돼요. 누가 발행하죠? 시도지사. 발행 절차, 발행 계획 승인을 누구에게 받죠? 지정권자 아니고 행정안전부장은 다 외워야죠, 뭐. 그리고 발행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발행 방법 오른쪽으로 갑니다. 발행 방법 잘 끄십시오. 도시개발 채권은 공사체 등록법상 등록기관에 출구죠. 등록하여 발행할 수도 있죠. 등록하여 발행 출구고 동그라미 1번. 그리고 증권 없이 등록 발행하지 않고 무기명 증권으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발행 동그라미 2번. 발행 방법이 몇 개 있죠? 두 개. 증권 없이 공사체 등록법상 등록기관에 등록 발행할 수도 있고 무기명 증권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발행 방법 두 가지입니다. 등록 발행하거나 무기명 증권으로 발행할 수도 있는 다 외우는 거지 뭐.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국채 공채 금리와 특별 회계상을 고려해서 주의하십시오. 이율은 시도 조례를 정합니다. 정하되 그에 앞서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시도 조례로 이율을 정하게 됩니다.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 범위에서 구체적인 상환기간을 무엇을 정하죠? 조례를 정합니다. 조례 동그라미. 5년부터 10년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면 그렇게 오셔야 돼요.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의무자. T급은 봐드릴까요? T급은 국토교육법상 그 개발인 허가 대상 중에서 주십시오.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법상 의무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중도 상환은 금지되는데 중도 상환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나와 있죠? 4가지 읽어둘 것. 이제 문제풀이 할 때쯤 되면은 서서히 이제 암기를 좀 요구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도시개발법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됐고 이제 도시 및 중앙경제법상 정비 사업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294페이지 오시면 되죠. 294페이지 오세요. 294페이지. 294페이지 그대로 두시고 잠깐 볼까요? 우리 도시개발법이 몇 문제 나오죠? 6문제. 3문항 정도는 쉽게 맞출 수 있고요. 1문항 정도는 공부하면 가능하고요. 나머지 2문제는 공부를 해도 좀 힘들 겁니다 라고 했죠. 정비법도 똑같아요. 3문제는 아주 쉬워요. 용어 정에서 1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총론 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1문항 정도 출제되죠. 여기까지. 그리고 정비사업 시행자, 정비사업 시행 방법 이런 것은 좀 쉽게 나오는데 사업 시행과 특례라든지 관리 처분계획이 깊게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조합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출제되고요. 조합도 작년은 참 어렵게 나왔죠. 그래서 3문제 정도는 쉬워요. 도시개발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과 정비법 합하여 최소 몇 문제 잡아야 됩니까? 6개, 7개를 잡으면 합격합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합하여 6개 이상을 잡아야 됩니다. 최소 6개. 많이 잡으면 7개, 8개 잡으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죠. 도시개발법, 정비법을 합하여 5개 맞추면은 국토교부사 하나만 더 맞추면 되죠 뭐. 자, 정비사업 절차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봐주세요. 정비사업의 절차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에 따라서 이제 관련 제도를 쭉 학습하게 될 텐데, 일단 용어 정의 파트는 5, 6월에는 하진 않아요. 늘 용어 설명을 할 수는 없죠. 근데 용어 정의에서 한 문제 나와요. 확실해요, 거의. 매년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용어 정의에서 한 문제는 반드시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 이제? 정비사업이죠. 여러분, 교재 294페이지 보면 정비법상 정비사업이 몇 가지가 있죠? 3가지. 그 3가지 정비사업은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하느냐면은 정비사업 3개를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개념을 복습하시고 진짜로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하실 수는 없잖아. 11월 12월 입문과정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 정비사업 3개를 1시간 정도 설명합니다.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런 강의를 듣든지 아니면은 1, 2월 기본 이론을 들어도 상당한 시간을 한 30분 정도 설명해 보통 보면은. 그래서 그런 강의를 꼭 한번 듣고 복습을 계속 하시면 아주 쉬워집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외우면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1, 2월 강의나 입문과정을 한번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지금은. 알겠죠? 네. 복습할 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읽어드리고 설명하고 그렇게 못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들어옵니다.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은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가 거의 매년 요즘에 나와요. 5년 사이에 한 3문제를 출제됐으니까 기출문제를 보면 아시겠죠? 단순한 암기사항이잖아. 꼭 문제풀이하는 과정에서 이제 암기를 해서 정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십시오. 토지 등 소유자. 너무 강조를 하고 싶죠. 정말 용어 정의에서 지금 뭐 용어 정의 할 때는 아니지만 잠깐 볼까요? 토지 등 소유자. 앞에 보십시오. 토지 등 소유자.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적을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만 적으면 되죠. 토지 등 소유자는 이렇게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이 있습니다. 재개발. 이 두 가지는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가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같이 오면 되잖아.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라 하면 집중 정비구역, 이 정비구역이에요. 이 정비구역 안에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목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 곳이면 이 정비구역 안에 같이 오요. 무엇이 있어야 되죠?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두 번째가 뭐죠? 건축물 소유자. 세 번째가 뭐죠?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 됩니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토지 등 소유자 되고, 나중에 주거환경 개선은 공영개발 방식이니까 조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데 재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이 단독 시행하거든. 그때 재개발 조합이 만들어지면 이 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권이 있거나 건축물 소유권이 있거나 지상권자는 재개발 사업에 동의하면 조합원입니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 조합원입니까? 당연 조합원이 되잖아. 이런 것은 정말로 기억하기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모르고 실무에 나가면은 할 수가 없어. 치욕적이야, 이런 거는. 정말 손님 앞에서. 그런 망신이 없다고. 여기 땅 사면은 입주권 나와요. 말해줄 수가 없잖아. 누가 그 공인중개사 상담하겠다고. 안 한다고. 정말 알고 있어야 돼. 실무에 나가 많이 다 써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연봉은 공법 실력에 달려있다고. 이게 재건축은 정비 기반시 양호합니까? 열악합니까? 양호하죠. 정비 기반시 양호한데,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예요. 아파트 건축 연령이 41년 됐어. 그러면은 이 공동주택 아파트만 노후 불량수로 판정이 될 수 있잖아. 이렇게 여기에 이제 판정되면은 재건축 사업을 목적으로 무엇이 지정됩니까? 정비 구역이 지정되잖아. 재건축할 때 토지 등 소유자는 여기를 보고 대답하십시오. 정비구역 안에 뭐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런 것도 잊으면 안 된다니까.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니까. 그가 뭐죠? 앞에 이 건축물이잖아.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 조합이니까 사업에 동의해야 됩니까?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에 하나여 조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재건축할 때는 건축물 소유권만 있거나 토지 소유권만 가지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 그리고 건축물과 아파트와
그 부속 토지를 동시에 갖더라도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이 되는 거잖아. 일단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듣고 이런 것이 익숙해져야 시험을 칠 수 있는 겁니다. 많이 익숙해야 됩니다. 혼자 책 붙여놓고 한 페이지에서 오래 머물고 암기하고 있으면은 네, 공부 오래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인터넷 강의로 많이 복습하고 익숙해지면 책장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넘어가게 되죠. 그죠? 그렇게 돼야 되죠. 자, 그냥 용어 설명 너무 중요해서 잠깐 한번 복습해 드린 거고요. 토지 등 소유자. 지금 용어 설명할 때는 아닙니다. 지금 보유골드 과정에서는. 그리고 이제 토지주택공사 등 잠깐 봅니다. 295페이지. 정비법상 토지주택공사 등 하면 누구죠? 두 개잖아.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그리고 지방공사 두 개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이 법에서는 무엇이라고 하죠? 토지주택공사 등, 주공 등이라고 그러죠. 주택공사 등 그렇게 합니다. 정관 등 하면은 1번 질 끝에 정관, 2번 질 끝에 규약, 3번 질 끝에 시행규정을 정관 등이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3번 별표. 동그라미 3번 별표하시고, 네. 시장, 군수 등 줄 것, 정확하게 줄 것이십시오.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 이러면 잠깐만요. 조금 전에 우리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질을 누가 주도했죠? 지정구자 주도했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질을 지정구자 주도하면은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누가 주도하죠? 시장, 군수등이 주도해요. 근데 시장, 군수등이 누구죠? 여기를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정확하게 누구죠? 세종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할 때 계속 시장, 군수등이 나온다고. 그때 서울에서 시장, 군수등은 누구죠? 관할 구청장을 말하는 거야. 이것도 국회에서 법률로 약속을 한 거야. 정비법에서 시장, 군수등이라 하면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무 중요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갑니다. 이 자체가 시험 나오는 건 아닌데 이걸 모르면은 다른 걸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저는 시장, 군수 등을 관할구청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관할구청 맞죠? 특별시광시는 관할구청이 되는 거잖아. 그럼 서울에서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라.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모르면 안 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용어. 자, 정비법을 위해서 필요한 용어 약속이었고요. 이런 용어 정의가 안 되면은 기본 이론 과정을 듣고 입문 과정을 듣고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늦게 오신 분은 다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같이 갈 수 있단 말이야. 늦게 오면 못 알아듣는 게 많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죠? 아니 중1, 2 과정 없이 영어 알파벳도 안 배웠는데 중3 과정에 편입을 해버리니까 중1 과정은 자기가 인터넷 강의를 예습을 하고 3 과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중간들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자, 295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를 준비하게 될 건데 제2지를 보면 개념 플러스 나와 있죠? 평소에 수업을 잘 하진 않아요. 정비기본계획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비기본 방침이 있습니다. 기본 방침 동그라미. 개념 플러스 박선입니다. 기본 방침이 있어요. 정비 기본 방침은 누가 수립하죠? 국토교통부 중앙정부가 수립합니다. 무엇을 내용으로 합니까? 도시와 중앙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출거죠. 국가정책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그리고 도시와 중앙경 개선에 필요한 출거죠. 정부의 재정 지원 계획 등을 내용으로 몇 년 단위로 수립합니까? 10년 단위로 정비 기본 방침을 국토교통부에서 수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마다 탄원성 검토합니까? 5년마다 탄원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기본 방침은 수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를 해놓고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여기를 봐주시면은 지금부터 정비법상 정비사업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잠깐 좀 적어놓고 관련된 문제 내용들을 하나씩 다뤄갈지도 그렇게 준비할게요. 적지도 마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 도시 및 중앙경제법상 정비사업 절차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죠?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죠.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기본계획에 맞도록 관할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위반합니다. 정비계획을 위반을 해요. 해서 이 정비계획을 첨부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죠.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정비구역 지정을 이제 고시하게 됩니다.
그럼 정비구역 지정고시에는 그 다음 절차가 뭘까요? 그렇죠. 정비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게 돼요. 정비사업 시행자의 10중 8구가 누구죠? 조합이죠. 조합.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고시에서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요. 그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서 조합 설립을 인가를 받게 됩니다.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즉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돼요. 인가가 나면 며칠 내에 등기하죠? 30일 내에 등기하게 됩니다. 이 등기를 마침으로써 정비사업조합은 법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법적으로 성립하게 된 조합은 무엇이 되는 거죠?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정비사업 시행자의 10중 8구는 누구죠? 조합이죠. 재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이 대부분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나갈 텐데 이제 기본계획부터 시작을 하고요. 아마 오늘 진도는 정비사업 시행자 정도, 사업 시행 방법이나 시행자 정도까지 끝나면은 아마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정비 기본계획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95페이지인데요. 교재 페이지는 295페이지에서 멈췄으면 좋겠어요. 295페이지를 보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정비 기본계획이죠. 나중에 우리 손님이 정비법상 기본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할 말이 있어야 되겠죠. 손님에게. 기본계획이 뭐죠? 할 말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죠? 네, 정비 기본계획은 마음껏 따라하십시오. 대도시 지역에서의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서울시 정비 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되죠? 10년 단위. 근데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의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끊임없이 변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까?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정비 기본계획은 수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수정이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될 대도시가 있습니다. 그때 의무적으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대도시는 정확하게 아세요? 정비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교재 보시면 되죠. 특별시 맞습니까?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이렇게 시. 여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 이때 시는 인구 얼마죠? 50만. 인구 50만 이상이잖아.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지금부터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해서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도시는 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될 대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잖아. 그러면은 반대로 인구 50만 미만인 도시는 대도시입니까? 소규모 도시가 되는 겁니까? 소규모 도시가 되는 거죠. 소규모 도시가 되는 것이고, 이 인구 50만 미만인 시는 관할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지문에 출제가 되죠. 반영이 되죠. 그럼 정비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정비 기본계획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될 이 도시의 대도시의 시장들이 수립권자 되는 거지 뭐.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의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이 된 대도시 시장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그때 제가 설명을 꼭 드려야 될 게 이거잖아. 정비 기본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할까요? 이거죠. 저 좀 볼래요? 오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절차에서 환지계획이 뭐죠? 환지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합니까? 환지 설계, 그리고 필지별로 된 환지 명시에,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에, 채비지 보류지 명시에, 그리고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시에 등이 환지계획 내용이 됩니다. 정비 기본계획은 무엇을 내용으로 할까요? 1번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을 지시하죠. 보통 이제 기본계획은 방향을 지시합니다. 방향. 여기요. 그러면은 우리 서울시는 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될 대도시 맞죠? 네. 우리 서울에서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고 계획된 적이 많을 때는 276, 70여 곳 됐거든요.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하겠다고 계획된 지기 많을 때는 270여 곳 됐어요.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업성이 없는 곳은 포기가 속출해가지고 200여 곳도 안 될걸요, 이제. 그래도 만약에 150곳이라면은 그래도 많죠, 생각보다. 그럼 봐요. 서울시 정비기본구역에서 그 재개발 재건축,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 하려면 그 첫걸음이 뭐죠? 정비 구역 지정합니까? 예정구역 지정합니까? 정비 예정구역 지정합니다. 이게 재개발 재건축의 첫걸음으로 보면 돼, 첫걸음. 그러면은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서 재개발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 가정입니다. 양천구 신정동에서 재개발을 10년 내에 하려면은 일단 서울시 정비기본구역으로 예정구역 지정합니다.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하겠다고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뭐 정확하지 않지만 200여 곳 내외라면은 개수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를 정해. 기본구역으로 정비구역을 언제 수립할 거니? 200여 곳의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를 정해요. 10년의 정비 삽입이라면 예정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를 정하게 되죠. 신정동 정비예정구역은 2019년 9월이면은 정비구역을 수립할 거예요. 이런 식이죠. 이 200여 곳의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르니까 이 정비구역 수립 시기가 빠르면은 빨리 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늦으면은 그 다음에 하는 거고, 늦으면은 그 다음에 하는 거죠. 이렇게 대도시 지역에서 10년 동안 정비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10년 내에 정비 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정비구역 지정합니까? 예정구역으로 지정합니까?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를 포함하여 단계별로 한다는 것은 순서를 정하여 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을 단계별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이 정비기본구역이 되는 거죠. 10년 내에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를 정하고,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가 포함된 단계별로 순서를 정하여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서울시 계획이 서울시 정비기본구역이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장기 계획을 방향을 제시하면서 예정구역 지정과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가 포함된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등을 내용을 하는 계획이 정비기본구역이 돼요. 이거 말고도 이제 나중에 신정동 재개발하면은 이 재개발 구역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시 정하거든요.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계획, 그리고 세입자 주거 대책,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등을 내용을 하는 계획이 기본계획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서울시 정비기본구역 예정구역 지정하고, 신정동은 2019년 9월에 정비구역 입안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2019년 9월이 되면은 관할 구청장 등은, 자 여기서 구청장 등, 이것도 용어 정의로 되어 있다고요. 우리 정비법상 구청장 등 하면 누구죠? 자치구의 구청장. 그러니까 우리 강남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이죠. 인천 연수구 구청장도 자치구의 구청장이거든. 자치구의 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 인천광역시 광화군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이렇게 해서 광역시의 이제 군수를 포함하여 구청장 등이라고 합니다. 자치구의 구청장과 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하여 이 법에서는 구청장 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2019년 9월이 되면은 이제 신정동 정비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관할 양천구청장은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도록 신정동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이것을 첨부해서 서울특별시청에다가 특별시 광역시에다가 구청장 등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서울시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양천구 신정동에다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비밀입니까? 지정 내용을 알립니까?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공식적으로 고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흐름이 진행되는 거예요.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에 정비 예정구역 지정하고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를 정해둡니다. 그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관할구청에서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도록 정비구역을 입안하고, 이것을 첨부해서 서울시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 내용이죠. 정비계획의 기본적인 내용은 또 살짝 암기를 해둬야 되죠.
자, 여러분 교재 297페이지죠. 297페이지 보면은 저 위에 정비구역 입안과 입안의 제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입안권자.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장군수단,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역 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입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거기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삭제를 좀 해주실래요? 지워주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좀 지워주세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정비구역 입안권해야 됩니다. 이들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구역을 입안할 수 있다고 해서 정비구역으로 무엇을 정합니까?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사업의 명칭, 그리고 지정될 정비구역, 정비구역과 그 면적이죠. 정비구역과 그 면적, 그리고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그리고 정비구역별 세입자 주거 대책 등을 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하고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꼭 구별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고요. 298페이지 보면은 298페이지 암기 플러스에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핵심 내용은 정리가 되어 있죠. 암기할 수 있도록 비교되어 있을 겁니다. 네, 298페이지에 있죠. 암기 플러스에 보면은 기본계획 주요 내용하고 정비계획 내용, 기본계획 할 때 밑줄 꺼드린 거 그대로 옮겨서 비교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7페이지에서 이제 해드릴 게 정비계획 입안입니다.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죠. 정비계획 입안 제안. 이거 해드리려고. 자, 여러분 교재 297페이지입니다. 297 오세요. 297 페이지 확인하시고. 297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까? 네, 별표하시고 읽어드립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 입안 제한. 제한 사유가 몇 개 있습니까? 네, 비업까지 묶어주죠. 기업부터 비업까지 앞으로 묶어주십시오. 묶어가지고 앞에다가 제한 사유가 됩니다. 제한 사유. 제한 사유 6개를 전부 암기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업번은 꼭 암기하시면 되죠. 우선적으로 암기하시고요. 기업번을 암기 못하고 나머지 외우고 있으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 그래서 기업번 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단계별 사업추진구역상 정비예정구역별 줄 것이십시오.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입안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동그라미 1번.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입안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동그라미 1번. 그대 줄 거죠.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줄 거고 동그라미 2번. 이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아마 기업번 정도만 암기해도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두고 고개를 드시면 방금 읽어드리는 조문을 설명 좀 드리려고 그냥 외우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고개를 드세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서 10년 내에 재개발하겠다고 서울시 기본계획으로 뭘 지정했죠? 예정구역 지정하면서 2019년 9월이면은 신정동 정비구역을 수립하겠다고 서울시 기본계획으로 계획을 해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신정동에 투자를 했죠. 빌라를 샀죠, 빌라. 빌라 24평 대지집은 8평짜리를 하나 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신정동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될 거 아니에요. 토지 등 소유자 누구죠? 이 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에 토지 소유권인가 건축물 소유권이 있으면 당연히 나중에 토지 등 소유자로서 조합이 되잖아요. 여러분은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사둔 거예요. 2019년 9월이 되면은 양천구에서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도록 신정동 정비구역 입안하고 서울시정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할 것을 믿고 빌라 사뒀다고. 근데 2019년 9월 정비구역 수립 시기가 지났음에도 양천구에서 정비구역 입안을 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투자한 토지등 소유자 여러분은 가만히 계셔야 됩니까? 양천구청의 정비구역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정비구역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가 지났음에도 정비구역 입안이었거나 아니면은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를 기본계획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토지등 소유자들은 정비구역 입안을 입안권자에게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정비구역 입안 제한을 받았어. 며칠 내에 60일 내에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알려주게 된다고. 책자 넘겨봅니다. 297페이지.
제한, 위반 제한, 정비구역 위반 제한 시 필요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위반권자에게 정비구역 위반을 제한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하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하 범위에서 조류를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동의서가 필요하죠. 꼭 이오라고 하진 않아요. 단, 이 한 번은 꼭 이오십시오. 정비구역 위반권자는 정비구역 위반이 제한되면 줄 것도 죠. 그 제한일로부터 며칠? 60일 내에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하잖아요. 우리 국토교육부에서 도시공 관리구역 위반 제한은 반영 여부를 며칠 내에 통보했죠? 45일. 지난주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반영 여부를 몇 월 내에 통보했죠? 1월. 정비구역 위반 제한은 며칠? 60일. 이렇게 비교해서 외우는 거지.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내로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지정 신청, 지정권자, 지정 절차 많이 중요하지는 않고요. 제가 잠깐만 보실까요? 정비구역 지정권자 여기 봐주세요. 여러분, 양천구청장이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도록 신정동 정비구역을 위반을 해서 서울시청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합니다. 이렇게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을 위반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면 특별시장, 광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돼요. 근데 특별시, 광시가 아닌 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지역의 시장, 군 지역의 군수들은 관할 구역에 구청장 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위반하여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돼요. 정비구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해당 시청군청의 도시구역위원회, 그러니까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지방도시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정권자를 쪽지해줘서 외울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곳이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이제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도입 단계를 지나서 이제부터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정비구역 지정곳의 효과. 교재 보시면은 299페이지죠. 정비구역 지정곳의 효과가 밑에 몇 개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고요. 책자를 넘기면은 4번이 있고요. 301페이지 5번까지 몇 개가 있죠? 5개. 이렇게 5개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비구역 지정곳이 있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5개가 목차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잖아. 책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고개를 드시고 저를 잠깐 볼까요? 저 뒤에도 고개 드시고 저 좀 보세요. 지난주에 이런 것을 배웠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됩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교재 움직이면 안 돼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생겼죠? 그렇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기 전에 생산관리지역이라고 제가 그림 그렸을 거야. 생산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면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무슨 용도지역이죠? 도시지역과 뭐가 되죠? 지구단위 구역 지정이 결정고시 용수를 본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에는 누군가 농사 짓고 있고 누구가 건축하고 있고 누구가 과일나무 심고 있으면 도시개발사에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뭘 받게 되죠? 행위 제한을 받게 되잖아. 근데 행위 제한 내용은 허가 대상과 임의사항을 구분해야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과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해야 시험 쳤죠. 허가 대상을 건공, 토토, 물주. 건이 뭐죠?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 등입니다. 그때 건축물의 건축 등은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이 전부 허가받아야 되죠. 그리고 죽은 뭐죠? 중목의 벌채, 식재, 사과나무 제가 이야기했죠.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둔 농지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들어온대요. 하수종말 처리장이 들어온다고. 하수종말 처리장. 하수종말 처리장. 하수종말 처리장. 들어온대요. 그럼 이제 수용당하죠. 2025년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찍고 있으니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내년 봄에 사과나무를 심을 거예요. 양어장은 자그만하게 자가용으로 양어장을 팠어. 그래서 나중에 수용을 당하죠. 그럼 2025년까지니까 내년에 심으면 사과 수확이 가능해요. 3년 만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정말로 사과 농사 지을 마음으로 심을 거예요.
아직까지 사업결정고시가 되기 전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사과나무 땅값만 보상받을까요? 사과나무 보상받을까요? 다 받죠. 죄송합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당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이미 허가 등을 받고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다음부터 며칠 내에 신고하면 됩니까? 30일 내에 신고하면은 착수한 사업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다고 배웠죠. 지난주에. 그럼 오늘 정비법상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는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아까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있었죠? 이 내용들을 이제 짚어가시면서 수업을 들으면 돼요. 299페이지에 교재 확인만 하면 되고 교재를 보면 안 된다니까. 설명을 듣고 교재에 여기 있구나 이거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교재를 보고 앉아있으면 설명을 자꾸 놓치잖아. 정비법상 정비구역이 지정이 고시되면 잠깐만요. 지정을 알리는 게 공적으로 알리는 게 고시라. 무엇을 알리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짜, 그죠? 지정 고시된 지역의 위치, 면적, 경계 범위 등을 다 알릴 거 아니에요. 그때 정비구역 지정 고시 내용 중 국토교육법상 지구 단위 구역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국토교육법상 무엇입니까? 지구 단위 구역 지정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머릿속에 한 번씩 이렇게 입력을 시키라고. 교재를 보지 말고. 교재에다 확인만 하면 되잖아, 제목만. 아, 또 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 고시할 때 그 고시 내용 중 지구 단위 구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면은 국토교육법상 지구 단위 구역구역으로 정비구역은 지구 단위 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로서 법적으로 간주가 되고 그 고시 내용에 포함된 지구 단위 구역은 따로 결정해야 됩니까? 아니. 지구 단위 구역으로 결정이 고시정수로 간주되는 거야. 이게 어려우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됐거나 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도시공관리구역이 결정고시정수로 본다 되는 거예요. 아, 지구단위 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로 본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됐거나 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지역은 어려우면 그냥 지구단위 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 구역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지구단위 구역 지정이 결정고시 돼 있었어. 대답하십시오. 몇 년 내에 지구단위 구역 결정이 되죠? 지구단위 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면 그날부터 3년 내에 지구단위 구역을 결정해서 고시해야 되는 거야. 배웠잖아요. 그 지구단위 구역 결정고시된 지구단위 구역 안에 여기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할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여기 무엇이 지정등으로 본다? 정비구역.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거야. 어려우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지역은 지구단위 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로 간주되고 지구단위 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 정비구역 내용이 포함된 지구단위 구역을 결정해버리면 그 지구단위 구역은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로 본다는 거죠. 이런 적이 있다고 부정만 하지 않으면 시험 치는 거라고. 제목만 기억나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앞으로 무슨 사업 해야 되죠?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되죠. 그럼 재개발 재건축 해야 돼. 농사 짓고 있고 사과나무 심고 있고 양어장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뭘 받게 됩니까? 행위제한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행위제한을 받게 돼요. 저는 아까 그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를 결정고시 아직 안 했어요. 저는 합법적이에요. 청구만 알게 된 거죠. 저는 제도적으로 공법 선생이 되면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저는 전혀 뭐 불법은 아니에요. 네. 그런 거잖아요. 행위제한. 그런데 행위제한은 두 가지면 똑같습니다. 허가, 시장 구성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하고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구별해야 나중에 컨설팅이 가능해지죠.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 나오잖아. 교재 보십시오. 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몇 번에 있죠? 300페이지 보면은 동그라미 4번에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찾으셨습니까?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허가 대상 보십시오. 허가 대상 보니까 첫 글자 따서 내려갑니다. 첫 글자 따서 내려가면은 건공, 토토토, 물중.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 허가 대상과 똑같습니다. 단 제일 뒤에 건축물의 건축 등 보십시오. 건축 등 하면은 세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하나가 뭐죠? 용도
변경하는 것은 개발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이 모두 허가 대상이지만 정비구역에서는 대수선은 허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건축물에 건축하고 용도 변경만 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밑에다가 아니야. 무엇이 포함되지 않죠? 대수선. 구별해야 시험 치는 거죠. 도시개발구역에서는 대수선도 허가 대상이지만 정비구역에서는 대수선은 허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 왜냐하면은 여러분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기존 건축물은 철거됩니까? 재개발, 재건축할 때 철거됩니까? 보존됩니까? 철거잖아요. 우리나라 재개발, 재건축은 전면 철거 방식이에요. 기존 건축물은 다 철거됩니다. 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 일부 보존 방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철거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할 수 있는 것은 정비 사업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뿐이라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은 기존 건축물은 전부 철거해야 되는 거야. 철거해야 되는데 수천만 원 수억 들여서 집 수리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래서 대수선은 굳이 허가밖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내일 모레 철거될 주택을 집수리, 대수선 하는 사람 없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허가 대상에 빼버린 겁니다. 이유가 맞죠. 그리고 임의사항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임의사항하고 거의 같아요.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이 허가받지 않은 것은 정비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다 낯설지 않을 건데요. 임의사항 보십시오. 임의사항의 A번에 재복구나 재난 수술을 위한 응급조치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탈곡장 설치 등은 여기에 해당되죠. 허가 없이 할 수 있잖아. 경장 목적 행질 변경 허가받지 않잖아. 제일 마지막에 관상용 주목의 임시식재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렇게 했죠. 중요해요. 단 경작지에서 관상용 주목의 임시식재는 임의사항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니까 경작지 안에서 관상용 주목의 임시식재는 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효과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갑니다. 299페이지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 할 거예요. 동그라미 3번인데 그 동그라미 3번 29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인데 일단 펼쳐놓고 고개를 드셔야 돼요. 고개 드시고 잠깐만요. 여러분 정비법상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할 때 그 고시 내용에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구역으로 결정이 될 사항이 포함되면 정비구역은 뭐죠? 지구단위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로 간주가 되죠. 그거 우리가 배웠잖아. 지구단위구역이 결정고시 된 지역에서 도시적의 지구단위구역이 결정고시 되는데 대지의 일부를 그러면 이제 신동동 재개발구역에서 재개발조합이 만들어지겠죠. 그 재개발조합에서 대지를 공공시설부지 이용합니다. 대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서울시청에다가 제공을 하는 거죠. 신정동 재개발조합에서 대지 재개발구역의 대지 면적 일부를 공공시설부지, 학교용지, 공원용지, 도로용지 등으로 서울시에다가 제공, 기부를 하는 거죠. 하면 우리 국토부에서 배웠죠. 지구단위구역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로 제공하면 무엇이 완화됩니까?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이 완화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신정동 재개발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게 돼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구역구역의 결정고시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지의 일부를 신정동 재개발조합에서 서울시의 공공시설부를 기부하면 재개발할 때 용적률을 완화받아서 재개발 아파트를 종전보다 더 높게 건축이 가능한 거죠. 그만큼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는 세대수가 늘어나죠. 재개발 조합은 이제 수백억씩 이렇게 추가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단 딜레마인 거예요. 대지를 공공시설부 제공해서 용적률 완화를 받고 싶은데 대지를 공공시설부 제공하면 주택단지, 재건축, 재개발구역의 면적이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 면적의 규모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죠.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 그 기부면적, 전체 기부면적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현금으로 납부해라. 공공시설부 제공 대신에 현금 납부를 하면은 그 현금 납부를 공공시설부 제공으로 간주해서 서울시에서는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전체 기부면적 얼마를 넘지 않죠?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 자기를 갖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 가반소유 등을 얻으면은 대지의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면은 기부하면은 이것을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봐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제도가 있다는 거죠.
세세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현금 납부를 공공실비 제공으로 보아서 용적률 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충분해요, 여러분은. 교재 볼까요? 299페이지 3번.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등 완화 규정을 정비계획에도 그대로 준용해 줍니다. 그래서 이연번 별표 용적률 완화된 경우로서 지금 드실 것이죠. 정비사업 시행자는 정비계획에 있는 대지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공공시설부지 등을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 제공한 것으로 보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단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간다면 넘겨보십시오. 넘겨보고 T급부에 보면 현금 납부 부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소개하고 있죠. 네, A번 정도면 여러분은 충분하다는 거죠. 너무 오버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정비사업 시행자, 즉 재개발조합에서 현금을 납부할 때 재건축 조합과 재개발 조합에서 현금을 납부할 때는 줄 것죠. 토지는 소유자 얼마가 필요합니까? 과반수 동의를 얻고 전체 기부 면적,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토지 기부 면적은 전체 기부 면적의 얼마를 넘을 수 없다?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이 정도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B, C는 참고만 하시고 너무 열심히 쪽지 안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301페이지 진리 위에 5번째.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착수한 사업가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며칠 30일 이내 동그라미 시당구수 등에게 허가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하면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에 의해도 착수한 사업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5개를 정리했습니다. 네. 잠시 휴식 후에 계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